중동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큰 사막이 있는데 완전 깜깜해요. 한 군데만 빼고요. 밝은 주황색 빛으로 빛나는 큰 원인 다바자 분화구예요. 그리고 이건 거대한 가스 버너예요. 몇 년 전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가스를 발견했고 채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굴하던 중 지하의 빈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 공간이 무너졌고 분화구를 형성했죠. 축구장 반 정도의 넓이에 5층짜리 건물만큼 깊었어요. 분화구에 갈라진 틈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동물들이 종종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가스 기류에 불을 붙여 원천을 고갈시키기로 결정했죠. 지질학자들은 불이 하루나 이틀 뒤면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오시면 지하 세계로 가는 이 문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의 5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2013년에 한 남자가 처음으로 불타는 분화구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샘플을 수집했고 과학자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 끝도 없이 불타는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꽤 편안하게 있었던 거죠. 2009년 이탈리아 라큘라에 사는 한 남자가 돌로 된 거리 위에서 깜빡이며 춤추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뭘 해야 할지 알고 가족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불과 몇 초 후 규모 8.3의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상한 불빛에 대한 그의 지식이 그와 그의 가족의 목숨을 구했죠. 그럼 그 불가사의한 경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 빛을 다른 세상의 것으로 해석했어요. 과학계는 그걸 잘못된 기억이나 마인드 트릭 또는 순수한 상상력으로 여기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시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증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제 그 연관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빛이 나타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마침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진실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늘날까지도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을 알아냈습니다. 폭풍 번개 또는 강한 카메라 플래시 같아 보이는 밝은 섬광이 하늘을 밝히는 것. 빛 기둥처럼 보일 수 있는 하늘의 광선, 땅에서 나오는 다양한 크기의 화염, 산 위에 퍼져 있는 빛,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빛의 공들은 구상번개로 오인될 수 있어요. 똑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대기현상으로 문자 그대로 이것들은 유황 냄새를 남기고 폭발할 수 있는 떠다니는 번개덩어리예요. 하지만 구상번개와는 달리 이런 구형 지진광은 해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빛으로도 전문가들은 이게 지진과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지는 못해요. 지진 충돌 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지진 발생 중과 이후에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또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또는 오로라와 같은 다른 현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할 이론만을 내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최근 이론 중 하나는 빛은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끊어진 전기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이 현상이 어떻게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도 관찰되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해요.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 용처럼 생긴 구름이 다가오는 지진에 대한 경고로 하늘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고대 로마 역사학자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폭발하는 거대한 불꽃 같은 빛을 보고한 것처럼요. 전기선 이론은 빠르게 잊혀졌어요. 다른 이론에선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이라고 시사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지하의 암석들은 압력과 열에 의해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석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열리고 닫혀요. 다양한 가스들이 이 해로운 구멍들을 통과해요. 예를 들어 라돈이 지진 활동 중에 방출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이온화시켜 전하를 띠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라돈은 밝은 빛의 불꽃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이론이 가깝지만 적중하지 않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가 지하에서 위로 이동하는 전기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 깊은 곳의 마그마에서 형성되는 지하 화성암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온화된 또는 전하를 띤 산소를 방출해요.
그게 표면을 통과해 대기권으로 이동해 국부적인 전기장을 만들죠. 그게 짧은 가시광선 섬광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어떤 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한 번에 몇 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밤새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잘 기회가 없어서 위기일발 상황이에요.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하러 나가요.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아름다운 일출이 보여요. 와,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벼요. 근데 아니에요. 하늘엔 여전히 밝은 별 3개가 있어요. 우리의 고향별이 3조각으로 찢어진 건 아니에요. 2별이 방문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리해라고 해요. 대부분 심한 서리가 내릴 때 생기죠.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체들이 빛을 구부려요. 그 결과 하늘에 하나의 밝은 점 대신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는 무리라고 불려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일 뿐이에요. 밤에도 무리를 볼 수 있어요. 가로등을 보면 그 주변에 밝은 원이 보일 거예요. 가끔 무리는 더 멋진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공기 중에 얼음이 많으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거울이 많은 방처럼요. 그러면 무리가 사람의 눈 모양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 현상 때문에 가짜 새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요. 조금만 더, 그리고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져요. 그리고 잠시 후 진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요. 세계 태양에서 봤던 것과 같은 곡률 효과였어요. 지금은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었어요.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 하늘의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이 나타난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 구름은 공룡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고양이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구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유방구름이었네요. 그 모양이 마치 땅에 쾅 떨어지는 구름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은신처를 찾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구름은 심한 뇌호가 올 징조예요. 이런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는 얼음이 있는 습한 공기가 많이 필요하고 밑에는 건조한 공기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 이 층들 사이에 수직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기류가 구름을 인간의 뇌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거대한 구름은 도시 전체를 덮는 돔 같아 보여요. 사실 바로 그런 일이 생겨요. 거대한 구름이 넓은 지역을 덮고 그 위로 폭우가 쏟아져요. 가끔 구름의 앞부분은 이 사진처럼 이상한 모양을 해요. 여러 개의 거대한 스파게티 구름 같아 보이죠? 아니면 거대한 구름 지렁이요. 이 현상은 호주에서 종종 볼 수 있으며 모닝 글로리라고 불려요. 이건 강한 바람이 구름의 양쪽 부분을 휘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대한 공기 반죽이 두꺼운 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가끔 하늘에 새로 만들어진 구름을 볼 수 있어요. 우와, 저 구름은 빠르게 움직이고 모양을 바꾸네요. 투명해졌다가 다시 더 짙어지고 어두워져요. 새들이 무슨 춤이나 공연에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새들은 아름다움이나 아래에 모인 관중들을 위해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그런 구름으로 모여 있으면 맹금류를 위협할 수 있어요. 독수리나 매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하나의 목표물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감싸며 빠르게 움직여요. 물고기들도 같은 방법으로 떼지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 구름은 배고픈 포식자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선글라스를 챙겨서 가볼까요? 이 현상은 약 40분 동안 지속돼요. 이 구름들은 가끔 밤에 달 주위로 으스스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구름들과 같아요. 자연은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재난의 초기 징후를 보내요. J자 모양의 나무는 산사태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처럼 셀카를 찍고 싶은 모양으로 자라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평한 곳을 찾고 나무 근처에 가는 건 피하도록 하세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사막에서 볼 수 있어요. 모래폭포요. 바람이 많은 모래를 협곡의 가장자리로 가져다 두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폭포가 돼요.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 같죠?
다만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현지인들은 이 현상이 곧 닥칠 모래 폭풍을 경고해준다고 해요.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홀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 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분화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미스테리한 게 또 없어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목욕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이 오리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목격됐어요. 그리고 갖고 놀면 목욕 시간이 즐겁죠. 고무오리.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두 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세 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두 개? 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보어는 망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로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공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공,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땅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의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찢는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관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리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을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얼음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안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 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을 분출하는 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화산이 그러하듯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만들어내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파란 용암을 내뿜어요. 이 현상은 이 화산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유황가스가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해서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이 매혹적인 광경은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는 하루 종일 맡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 또한 이 분화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사해는 엄밀히 말해 호수임에도 다른 바다에 비해 소금과 미네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천연 화학물질을 바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죠. 표면에 떠 있는 건 휴식 취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 고대의 강은 바다보다 9.6배 더 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몇 안 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만이 바닷물을 즐기죠. 또한 해발 427m 아래인 육지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에 있어요. 멕시코 지하에는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성간세계 같아 보여요. 표면 아래 약 305m 깊이에 있고 각각의 결정체의 길이는 11m인데 무게는 55톤에 달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체들 중 하나예요. 러스켄타이어 해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 언덕과 푸른 물줄기가 있어요. 열대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스코틀랜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2월에는 하루 평균 1시간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단색으로 훨씬 더 드라마틱해 보여요. 조지아 가이드스톤은 별 패턴을 한 거대한 돌들의 집합체예요. 이것은 힌디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새겨진 글이 있어요. 또 1980년에 완성된 천문 달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죠. 아무도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자이언트 포레스트의 본거지인 세쿼이아 국립공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해 이 거대한 나무들 중 8,000개 이상이 이 땅을 지배해오고 있어요. 제너럴 셔먼 나무는 최대 2,700년이 된 걸로 추정되며 크기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터 섬의 유명한 돌머리 석상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아무도 이것들이 왜 지어졌는진 정확하게 몰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해요. 토양 분석을 통해 머리 석상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좋은 농경지거든요. 터키에 있는 파무칼레 고대 온천의 화학 성분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 같아 보이게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두 조각이 평행하게 놓여있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잘려진 바위가 있어요. 알-나스라를 이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 빙하는 누군가가 남극 한가운데에 수톤의 붉은 페인트를 쏟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천연색이에요. 피해 폭포는 굉장히 짠 소금과 산화 철이 섞인 결과로 멀리 동떨어진 이곳에 이런 섬뜩한 느낌을 주죠. 2018년 5월 초 뉴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제일 무섭고 위험한 현상 중 하나를 관찰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긴 토네이도였죠. 이 무서운 자연현상은 뉴햄프셔의 찰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메리맥 카운티의 웹스터 마을을 향해 이동했어요. 토네이도가 57km를 가는데 33분이 걸려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거리를 간 토네이도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필리핀 팔라완 지방에서는 아주 투명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아래의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 지방에는 많은 놀라운 풍경들을 지나가는 작은 배들이 많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트리스탄 다 쿠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유일한 이웃 도시로 삼고 있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 군도예요. 이 독특한 장소에 가려면 배로 7일이 걸려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2018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북동부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매사추세츠 북팔머스의 대서양을 얼렸어요. 게다가 바다가 너무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파도 위를 걸었어요. 자, 분명히 이런 건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붉은 모래고 관광객들을 중국 텐진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죠. 수아에다 살사라고 불리는 붉은색의 식물이 소금물에 살고 있어요. 바다의 맨 위층만 보인 채 해변 전체가 빨간색으로 덮여 있어요. 만약 난 중력을 거스른다 하고 소리친 게 있다면 그건 아르헨티나의 다바스코의 돌일 거예요. 3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바위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바람에 좌우로 약간씩 흔들려요. 사람들은 심지어 바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유리병을 놓아두고 그걸 확인했어요.
유리병은 바위가 다시 움직이자 파열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수 없어요. 한 세기 전에 없어졌거든요. 1912년 바위가 문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처 탄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95년 후인 2007년에 그 돌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에 플라스틱 복제품을 만들어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탄틸에 오면 그 유명한 균형 잡힌 바위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 되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무게는 9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의 예멘 해안에서 떨어진 외계인과 같은 섬으로 지금까지 본 가장 독특한 나무들 중 하나가 있어요. 용나무라고 불리며 이 놀라운 섬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만약 강렬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회오리 소리와 타는 듯한 불길의 이 소름 끼치는 조합은 여러분이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불회오리인 불토네이도와 마주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험한 현상은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는 동안 생겨나요. 이 불들은 땅 바로 위에 넓은 영역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요. 이 타는 듯한 공기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공기와 섞일 때 타는 파편과 불꽃을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제일 강력한 불토네이도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뻗을 수 있어요. 오레건주 골드힐에 있는 미스테리 하우스는 중력을 거스르는 효과로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기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고 공은 위로 굴러요. 또 빗자루는 판잣집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여러분이 어디에 두든 완벽하게 서 있어요. 미국 원주민들은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을 금지된 땅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이곳으로 접근하는 걸 피했죠. 하지만 이 판잣집의 주인공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성공했죠. 주변에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곳에 대한 뉴스를 신문 그리고 후에 인터넷에 퍼뜨렸어요. 그리고 짜잔! 완벽한 변칙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것일 뿐이에요.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는 인간이 만든 착시 현상일 뿐이죠. 만약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파푸아뉴기니를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발랄한 나무들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유칼립투스의 몸통이 마치 주황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갈색, 파란색 등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여요. 어떤 나무들은 너무 밝아서 인위적으로 보이죠. 무지개 유칼립투스는 정기적으로 나무 껍질을 벗는데 그 아래에 밝은 녹색층이 드러나게 돼요. 잠시 후 이 녹색층은 점차 색이 변하고 탈피가 나무 줄기의 다른 곳에서 각기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는 다채롭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천루와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본거지예요. 고대 도시 시밤은 사막 바닥에서 튀어나온 진흙 건물들로 인해 사막의 맨하탄으로 여겨졌죠. 이것들은 고대의 캐러밴 정류장으로 사용되었어요.